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탄소 중립. 지금 세계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풍력, 태양열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수소 생태계 구축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불거지는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한국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가 TV를 시청하거나 더울 때 에어컨, 또 추울 때 보일러를 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또 심지어 휴대폰을 볼 때도 꼭 필요한 것,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서 이제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또 에너지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사실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전기고지서 한국전력 이름으로 오고 아직까지도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 남부발전,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사실 2001년 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한전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던 송전과 발전, 배전 부분을 분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발전 부분만 분리를 해내면서 6개 발전 공기업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남부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국남부발전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몇 % 정도를 생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한국남부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량 중에 약 9%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원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발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돌이켜보시면 좀 어떠실까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4월 제가 취임할 때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과 같은 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 에너지 전환, 그 탄소 중립 이 부분에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우선은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해서 화석 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경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과감히 전환하는 개편하는 작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금년 1월부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코스포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를 하고 네. 직원들의 안전한 네. 안전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석탄으로 발전량이 상당하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좀 전환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탈석탄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자면은 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하동 석탄 화력 8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2026년부터 34년까지 네. 그 6개의 석탄 화력을 그 LNG로 대체하는 사업을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LNG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반으로 줄 수 있거든요. 네. 석탄 사용량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탈탄소를 이제 진행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 LNG도 네. 화석 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열을 예, 발생시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아예 신재생 에너지로 네. 국가 전력의 일부분을 좀 충당을 하자라는 음. 취지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203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네. 신재생 에너지를 약 20%까지 높이는 그런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국산 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 이걸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은 잘 진행되세요? 예,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남부발전이 사실은 그 국산 네네. 풍력에서는 아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처음 그 태백 정암이라는 백두대간에 국산 풍력기를 세운 이후에 현재까지 약 72개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그 오미산 풍력 12기 네. 그리고 내년에 착공될 육백산 풍력 8기 이렇게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국산 풍력 100기 시대가 이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확보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던 부분은 이 국산 풍력 기술을 자립화시키는 거 네. 그리고 국내 국산 풍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그 친환경 에너지 발전하실 때 태양광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풍력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에만 돌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에 예. 또 그 풍력은 뭐 24시간 돌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언제 불고 언제 안 불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시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네. 신재생 에너지는 공통적으로 그 간헐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ES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전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방출한다든가 청정 수소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재생에서 발생한 전기를 그 수소로 아하. 치환을 시켜서 저장을 했다가 네. 그것을 다시 연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책임도 좀 다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금 돕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예, 내용인지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발전사는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산업 생태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정비업체라는 회사도 있고 또 연료 조달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와 뭐 하나은행과 함께 그 자금을 만들어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인력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련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가는 그런 상생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시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네, 지금 뭐 그 수를 바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직원 수보다도 두세 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발전소 이러면은 장치 산업이니까 일단 세워놓으면은 뭐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뭐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연관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또 조성이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탈탄소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네. 그 하절기 전력 수급 특별 점검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전소가 멈추지 않도록 그 유지 보수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 본사에도 비상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 환경, 재난, 복합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근본 하절기에도 전력 수급에 한치의 착오가 없게끔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 공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한국전력 내지는 전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아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민생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사로서는 그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다 팔고 네. 한전은 거기에서 구입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한테 다시 되파는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현재는 그 일반 소비자 전기 요금 자체가 상당 기간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한전한테도 굉장한 네. 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순히 한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발전사까지도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미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원가주의에 입각한 그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기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스스로도 공기업의 어떤 그 비효율을 과감히 좀 제거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병행해야지 아마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지지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안전하게 좀 이루어지려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 무조건 담보가 돼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발전소다 보니까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좀 자주 들리는 편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가장 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네. 시행 이후로도 굉장히 그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그 저희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발전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전소의 현장은 그야말로 그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법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존재를 떠나서 네. 네. 저희들이 그 한순간에 방심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훈련 그리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의 그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끔 무의식적인 안전 내재화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 이제 전기 사용량도 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뭐 걱정거리, 요금도 올라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 이거는 조금 한번 인식을 한번 하시고 우리 한국남부발전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 저희 남부 발전을 뭐 잘 봐달라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국민들이 전기를 바라보는 시각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존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고급지고 비싼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네. 깨끗하고 그런데 이런 전기가 사실은 그 너무 흥청망청 쓰여지진 않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효율적인 전기 사용 방법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 전력 수요를 낮추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같이 함께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력 수요 해마다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올해 전기 공급량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안전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이런 에너지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더해서 네. 또 이제 탄소 중립,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개발에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것도 잠시, 금방 전기요금 걱정하게 되죠. 특히 취약계층엔 큰 부담이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금 걱정 덜어드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청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요.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영유아, 장애인 등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노인 요양병원과 같은 보장시설 수급자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여름철에는 7,000원이, 겨울철에는 96,500원이 지원되고요. 4인 이상 가구는 여름철 15,000원, 겨울철 194,500원이 지원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올해부터는 겨울철 지원 금액에서 당겨 쓰기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겨울철 지원 금액에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과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꼭 챙겨야 하고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올여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전국 양돈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한한돈협회. 지난해 대비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값이 폭등하는 등 양돈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발생해 방역 대책 문제와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돈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화영 아나운서 네. 혹시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군요. 네, 요즘 그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식당에서 누군가 고기를 사줄 때 선의로 사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은 삼겹살까지다. 아, 그런 말도 이런 있나요? 얘기가 있습니다. 오. 이런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그런데 요즘 이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뭐 서민 음식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요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올랐습니다. 부담 느끼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양돈 농가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한돈협회장 손세입니다. 대한한돈협회, 뭐 한우가 있듯이 돼지고기도 한국, 한돈 뭐 예, 예.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한돈협회는 그 1973년도에 네. 한국 양돈협회로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예, 네. 예. 대한 그 한돈협회로 1978년도에 네. 그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9개 지부 회원이 약 한 3,500 농가들이 저희 협회에 지금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돈협회는 네. 돼지 농가의 네. 권익 보호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양질의 네. 단백질을 맞습니다. 생산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네. 열심히 현재까지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먼저 삼겹살 가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꽤 심하게 많이 올랐죠? 예, 뭐 소비자들께서 체감으로 느끼기에 삼겹살 값이 굉장히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예. 솔직히 속내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방위 산업 자체가 예. 사료값, 인건비 그리고 약품, 기타 비용들이 네. 사실상 너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네. 고깃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즐겁지만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농가들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갑자기 회식도 많이 하고 예. 뭐 이래저래 돼지고기 소비가 갑자기 확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뭐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보세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뭐 네. 사료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올랐다 해서 이 돼지값이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장 경제 질서에 의해서 어떤 이 먹거리 산업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소비 패턴도 다양화됐고 또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억압됐던 예, 부분들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늘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 그 공급량도 네, 네. 예년 같으면 7만 한 6천도 이렇게 작업되던 것들이 하루에 지금은 7만 6천 예. 정도. 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만 8천도 이렇게 작업이 돼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좀 부족하다. 그럼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변까지 좀 발생하면서 농가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회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좀 잘 하고 계시는지.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 연구를 뭐 농가들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역에 외부 질병이 농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최선의 그 소독 철저하고 외부 반입 물품에 대해서 네. 그 되도록이면 농장 안에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예, 예. 노력 중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조금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그 지금 ASF가 네. 야생 멧돼지에서 지금 한 3천여 건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솔직히 야생 멧돼지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상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음. 조금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방역도 하고 있지만은 예.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을 솔직히 정부 당국에서도 원인 규명보다는 네, 네. 어떤 그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를 농가한테 알려서 농가가 조금 체계적으로 더 방역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네. 현재 여건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방역 대책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방역 대책이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거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농가 책임 위주로 이렇게 아. 그 방역 정책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저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농가도 피해 안 보고 소비자도 피해 안 보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단적인 예로 구제역 때 보면은 뭐 한 330만도 돼지를 묻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가가 고통받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비싼 그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사 먹어야 되니까 비싸지니까 예. 또 이제 수입을 해오고 수입을 해옴으로써 또 이제 제 3차적으로는 농가가 또 피해를 그렇죠. 보는 농가에서도.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급률을 자꾸 떨어뜨리다 보니까 농가 입지가 자꾸 작아지고 이런 악순환을 그 방역 정책에서 네. 조금 우리가 더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는 방역 정책을 세워서 그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농가에도 소득 안정화로 인해서 그 지속 가능한 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해외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무관세로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가격 차이가 심해지면서 한돈 농가는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에서 물가 잡는다고 이제 할당관세, 이제 무관세로 네. 뭐 돼지고기를 5만 톤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도 자료도 했지만은 네. 저희들이 FTA를 그동안 쭉 해오면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예. 다 무관세로 들여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관세 없이
들어오는 부분들, 뭐 캐나다산만 일부만 예. 뭐 관세가 한 6%, 8%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오는 품목이 있어요. 그걸 빼고서 뭐 할당 관세를 해서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무관세로 들어와서 지금 소비자한테 얼마큼 혜택이 갈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원가 상승이 굉장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면은 물가 잡는다거나 우리 식량안보 차원에 접근해야 되는데 농가를 잡는 그런 그 상황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놓고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번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좀 안정이 될 시기가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 좀 고착화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네. 한 축종으로서 이렇게 뭐 이상 급등이나 아니면은 뭐 가격 폭락이 사실상 이루어지면은 네. 안 될 걸로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인 곡물 시장 작황이 네. 조금 불안정하고 거기에다 대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떤 곡창지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이렇게 봅니다. 한 2년, 2, 3년 동안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2, 3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 어떤 우리 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떤 가지 않으면은 가장 그 중요한 우리 식량의 먹거리가 이상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있고 저희들도 뭐 정부 당국이랑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밀착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느낌도 오세요? 야, 이거 이렇게 오르다가 소비자들이 야, 이젠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 먹거리이다 보니까 예. 한 5%만 그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있어도 폭등하고 폭락하는 게 사실상 1차 산업이거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물가 잡는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더 이상 크게 그렇게 오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 그 주변 여건상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저희들도 그 이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을 위해서 네. 어떤 이상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는다기보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조금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현안을 짚어보자면 요즘 산업계 또 친환경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예. 축산업계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환경 문제인데 예. 현장에서는 이 온실가스라든지 어떤 뭐 축산 방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이 지금 뭐 그 정치적으로나 그 국가 어떤 그 이슈로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네. 그 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이 그 앞만 보고 와 있던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는 동안 네. 우리 정부에서도 양적인 성장만 해왔고 저희들도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오다 보니까 네. 사회가 급변하는 동안 사실상 준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 같이 있는 그 양돈 산업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하고 협회도 그렇고 자조금 쪽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도 주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도 어떻게 보면은 내몰리고 있는 것도 이 산업이 자체가 그 뭐 냄새가 나고 좀 주변으로부터 어떤 그 지탄을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주범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농업에서 총 네. 배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량의 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2.9%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돈 쪽에서 네. 배출하는 양이 한 0.25%?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이렇게 온실가스 주범인 양 내몰리는 것은 어떤 사회적 약자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네. 좀 부정적 인식에서 많이 대두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온실가스 뭐 저희들이 뭐 감축 노력은 정부 네, 차원에서 하겠지만은 어떤 이미지 제고나 우리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부정적 인식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사회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문제를 같이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국민과 같이 가는 우리 산업이
그런 협회가 되고 우리 농가가 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양돈 농가를 위해서 대한 한돈 협회장으로서 내가 이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주실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한돈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그 소비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한돈 산업 그리고 앞으로 미래된 지속 가능한 우리 산업을 위해서 역독성 있는 젊은 우리 한돈이를 좀 많이 육성하고 키우자 저는 두 가지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저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그 단적인 예로 수입육 네. 시장에 아, 대비하고 또 지금 밖에서 대두되고 있는 뭐 대체 단백질 문제 이런 부분을 대처하려면은 네. 일단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어떤 더 지금보다 양질의 단백질을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고 그 홍보해서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고히 간다고 하면 우리 산업은 좀 그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되고 지금 우리 산업이 굉장히 노령화되고 노후화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이걸 통해서 좀 역동적으로 가려면은 우리 젊은 그 후계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우리 한돈인들이 한테 나와야겠네요. 어떤 인센티브도 많이 줘서 우리 산업의 어떤 깊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지나고 왔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사료가 폭등, 그래서 국내 양돈 산업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부 또 관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